안녕하세요. DJ 선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제 자신도 몰랐던 가족의 진실을 알게 된 50대 여성입니다. 저희 가족은 어릴 적부터 온전한 형태가 아니었어요. 어린 시절 엄마가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셨고 매정한 아빠는 저와 제 동생을 고아원에 맡긴 채 홀로 사라졌어요. 부모에게 받은 사랑이라고는 기억조차 없었기에 저는 늘 외롭고 막막한 마음으로 살아왔어요. 그런데 살아가는 내내 비워졌던 마음 한켠이 이 나이에 들어서야 비로소 따뜻해졌어요. 뒤늦게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얼마나 깊은 상처가 있었는지도 그때 알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특별한 인연을 만나게 되기도 했고요. 제 인생이 참 기구하다 생각했는데 지나온 시간을 곱씹어 보니 이건 정말 누가 들어도 믿기 힘든 이야기더라고요. 그래서 용기를 냈습니다. 저처럼 삶이 버거운 분들께 저의 이야기를 조심스레 꺼내보려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아주 어렸을 때 고아원에 맡겨졌습니다. 이 사실을 처음 제대로 알게 된 건 제가 중학생이었을 때였어요. 그때 고아원 원장님이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주셨죠. 아마도 그 시기가 사춘기였고 제 존재에 대해 자꾸 의문이 들고 나는 왜 여기 있을까? 엄마 아빠는 어디 계실까? 같은 생각이 머릿속에 맴돌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다른 아이들은 부모님이 면회라도 오시는데 저는 그런 게 전혀 없었거든요. 그러다 하루는 원장님께 조용히 여쭤봤고 그날 나눈 대화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고 있어요. 너는 네 동생하고 같이 오게 됐는데 아빠가 더 이상 키울 여건이 되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데려오셨어. 그래서 내가 맡아 키우게 된 거야. 그럼 그때 아빠가 다시 돌아온다고 했어요? 상황이 나아지면 다시 데리러 가는 애들도 많잖아요. 아니, 가능하면 입양 보내도 된다고 하셨는데 부모가 있는 애들은 입양을 보내지 못하거든. 그걸 말하니까 그럼 알아서 키우라고 하셨어. 그런 말까지 하신 걸 보면 정말 너희를 키울 상황이 아니었던 것 같아. 정신적으로든 금전적으로든 말이야. 그 대화를 들었을 때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마음속 어딘가에 꼭꼭 숨겨두었던 기대 같은 게 조용히 무너지는 느낌이었거든요. 그 전까지만 해도 전 그냥 막연하게 사정이 있어서 잠시 저희를 맡긴 거겠지. 언젠가는 다시 데리러 오시겠지 하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입양 보내도 괜찮다는 말까지 하고 가셨다는 걸 들으니 그게 단순한 일시적인 맡김이 아니라는 게 명확해졌죠. 그 순간 전 제가 정말 버려졌다는 걸 처음으로 또렷하게 느꼈습니다. 아무도 절 기다리지 않았고 아무도 절 다시 찾으러 오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그제야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때 원장님은 아빠가 죽어갔다며 저희 엄마 사진이라고 하면서 사진을 줬어요. 엄마의 증명사진이었어요. 고이 간직하고 싶더라고요. 제 지갑 속에 넣어서 잘 간직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저는 고등학교를 마칠 때까지 고아원에서 지냈습니다. 그곳에서의 삶이 늘 고단하거나 슬프기만 했던 건 아니지만 마음속엔 늘 어디에도 완전히 속하지 못한 채 머무는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20살이 되던 해, 제가 그곳을 나와야 한다는 현실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사실 고아원에는 일정 나이가 되면 무조건 퇴소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요. 만 18세가 넘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자립 가능한 성인으로 간주돼서 보호 종료가 돼요. 말이 자립이지 실상은 그냥 밖으로 내보낸다는 말과 다를 게 없었어요. 퇴소를 앞두고 며칠은 괜히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어린 시절부터 자라온 이 공간을 떠난다는 게 아쉽다기보단 내가 이제 세상에 홀로 나가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 낯설고 무서웠어요. 물론 고아원에서도 준비를 돕긴 했어요. 자립교육도 받고 기본적인 생활 기술 같은 것도 배웠고요. 그리고 나갈 땐 퇴소자 지원금도 일정 금액 주셨습니다.
고마운 일이었지만 그걸로 인생을 시작하기엔 턱없이 부족했어요. 몇백만 원이라는 돈이 생전 처음 손에 쥐어졌는데 그걸 방구하고 가전제품 사는데 다 써버리기엔 너무 아깝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혼자 살아본 적이 없어서 혼자 살림을 일궈나가는 것도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결국 숙식이 제공되는 지방의 한 공장에서 일을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밥이 나오고 잘 곳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일이라고 생각했고, 당장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제일 급했으니까요. 조금 뒤에는 제 여동생도 고아원을 나오게 되었어요. 다행히도 동생이 갈 곳이 마땅치 않다는 걸 듣고 제가 일하는 공장에서 같이 먹고 자고 일하자고 제안했고요. 그렇게 동생도 저와 같은 일을 하며 지내게 되었어요. 그때는 정말 말 그대로 일만 죽어라 했습니다. 하루 12시간을 기계 옆에 붙어서 서 있거나 손에 기름 냄새가 배는 줄도 모르고 자르고 붙이고 옮기고 정신이 없었어요. 돈도 아껴야 했고 남들처럼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갈 여유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제 동생이 참 예쁘게 생겼다는 거예요. 어릴 때에도 제 동생이 예뻐서 남자들이 잘 꼬였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동급생들이었잖아요. 그런데 공장에서는 미혼 남자가 없어요. 다 유부남들인데 그렇게 제 동생한테 추근덕대더라고요. 공장장님, 팀장님, 나이 많은 직원들까지 다들 접근하더라고요. 쉬워 보였겠죠.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린 여자애가 고아 출신이고 직급도 말단이었으니까요. 회식에 잡히면 꼭 옆자리에 앉히려고 하고 퇴근하고 나면 연락이 계속 오는 거예요. 전화며 문자며 끊이지 않았고 공장장님은 선물을 공세하면서 제 동생의 환심을 사려고 하기도 하더라고요. 하지만 제 동생은 쉽게 휘둘리는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싫은 건 분명히 선을 그었고 거리를 유지할 줄 알았어요. 회식 자리에서도 옆에 앉으라는 소리에 잠깐 앉았다가 곧장 제 옆으로 자리를 옮겼고 문자엔 대부분 답장도 안 했고요. 전화가 오면 자고 있다고 하고 바로 끊었어요. 단호하게 잘 끊어냈죠. 전 그게 얼마나 고맙고 든든했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절하기 어려운 분위기를 만들거나 일부러 둘만 남는 상황을 만들려고 하더라고요. 그럴 땐 제가 직접 나섰습니다. 동생 대신 제가 가서 응대하거나 그 자리를 피하게 만들었죠. 그러다 보니 절 대놓고 싫어하기 시작했습니다. 똑같은 실수를 해도 다른 직원보다 저한테 더 심하게 구박했고 일부러 동생 일에 신경 못 쓰게 하려고 제 일만 더 늘려서 주기도 했어요. 그래도 제가 따박따박 대들고 제 동생 단도리를 잘하니까 공장장이 결국 이런 수까지 쓰더라고요. 너 서울 본사에 가서 서류 좀 전해주고 와. 당일에 내려오기에는 좀 힘들 테니까 자고 오고. 자, 여기 숙박권과 차표. 예약까지 다 해놨으니까 자고 와. 다른 사람 시키시죠? 전 생산직이지 사무직이 아닌데요. 격리분 시키세요. 걔도 다른 지점 심부름 갔지. 자네밖에 없어서 그러니까 어서 갔다 와. 아, 남들은 다 이런 심부름 시키면 좋아하는데 넌 왜 그러냐? 꼬여가지고. 어서 갔다 와. 억지로 떠밀리듯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로 향했어요. 들고 간 건 단순한 서류 봉투 하나였고요. 본사 도착해서 직원에게 전달만 하면 끝나는 일이었습니다. 일이 너무 빨리 끝나서 공장장님이 예약해둔 숙소에서 쉬고 있었는데요. 자고 내일 갈까 이참에 쉬다가 내일 가야지 했는데요. 이상하게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 돈으로 표를 다시 끊어 공장으로 돌아왔어요. 기숙사에 돌아왔는데 제 동생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혹시 아직 공장에 있나 싶어 곧장 작업장 쪽으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불이 거의 꺼진 컴컴한 공장 안에서 갑자기 동생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채 소리 나는 쪽으로 달려갔고 사무실 문을 열자 공장장이 제 동생한테 무력으로 막아놓고 있더라고요. 이러려고 절 서울에 보내신 겁니까? 제가 없는 사이에 제 동생한테 손대려고요? 처자식도 있는데 이런 짓이 하고 싶어요? 콩만 먹고 싶어요? 너희 미친년, 왜 이렇게 빨리 왔어? 내일 오라니까. 그래,
근데 됐어. 안 해. 더러워서 안 해. 뭐 콩밥? 콩밥은 네가 먹어야지. 우리 회사 돈 훔쳐갔잖아. 뭔 소리예요? 우리 회사 돈 전 보지도 못했는데요? 공장장님, 혹시 제 동생한테 하려던지 제가 신고할까봐 이러는 거예요? 경찰이 내가 이상한 짓 하려고 했다는 너네 말을 들어줄 것 같냐? 네가 돈 훔치려는 걸 내가 목격했다는 말을 들어줄 것 같아? 이 도둑년아, 넌 이제부터 도둑년이야. 와, 소설 잘 쓰시네? 그럼 어디 한번 신고해봐요. 경찰이 바보도 아니고 정황도 없고 증거도 없는데 공장장님 말만 듣고 처리를 하겠어요? 어디 신고해봐요. 신고해봐. 난 아주 무고죄로 맞고서 들어갈 거야. 당신 와이프한테도 이 사실 다 알리고 오늘 갔던 본사에다가도 다 소문낼 거야. 어디 한번 해보라고요. 제가 더 큰 소리를 내니까 공장장 그 새끼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괘씸하지 않아요? 제가 제 동생이 당할 뻔한 일을 막아냈더니 이제는 절 도둑으로 모는 게 말이 돼요? 경찰에 신고당할까봐 겁이 났는지 아이의 죄를 뒤집어 씌워서 절 거짓말쟁이로 만들려는 속셈이 정말 기가 막혔어요. 그런데요, 저도 말은 그렇게 세게 했지만 마음 한켠이 무거웠어요. 경찰서에 가게 되면 그놈은 분명 제 동생을 더 괴롭히려고 할 테고 힘도 없고 백도 없는 저희가 과연 그 상황을 버텨낼 수 있을까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월급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었지만 더는 그곳에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동생과 함께 짐을 챙겨 야반도주하듯 공장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인간은 절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더라고요. 본인도 찔리는 구석이 있었겠죠. 저희는 곧장 서울로 올라왔어요.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작은 월세방을 구했습니다. 처음으로 동생과 단둘이서만 지내게 되었어요. 당장 먹고 살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각자 일을 알아봤는데 동생은 예전부터 피부 미용 쪽에 관심이 많았어요. 예뻐서 화장품 가게에 바로 취직이 되더라고요. 저는 뭘 할까 하다가 식당에 취직했어요. 둘이 함께라면 굶지는 않겠지.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동생은 이후 백화점 화장품 매장으로 옮기게 되었고 거기서도 성실하게 일하더니 승진도 차근차근 해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보안팀에 근무하던 남자와 인연이 닿아 결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동생이 결혼하면서 집을 나가고 나니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고 마음이 좀 쓸쓸해졌어요. 그러던 중 식당에서 일하다가 실수로 뚝배기에 팔을 크게 대어 병원에 입원하게 됐고요. 병문안을 온 동생이 엉엉 울면서 이제 그만 위험한 일은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며칠 뒤 동생이 일하는 백화점에서 미화부를 뽑는다며 알려줬어요. 외주 소속이었지만 식당처럼 무거운 건 아르거나 사람들 비위 맞출 일도 없으니 이력서를 내보라고 했어요. 운 좋게 면접에 붙었고요. 그렇게 저희 자매와 제부까지 셋은 같은 직장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백화점 일은 생각보다 훨씬 괜찮았어요. 구역이 넓다 보니 하루 종일 돌아다니며 쓸고 닦느라 다리도 아프고 팔도 뻐근했지만 그거야 원래 일이란 게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정말 좋은 건 추울 때 따뜻하고 더울 때 시원하고 공기도 좋고요. 식당에서 일할 때는 계절의 온도를 다 느끼면서 일했거든요. 그런데 백화점은 적정으로 온도가 유지가 되니까 쾌적하게 일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좋았던 건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사람들도 식당 올 때 마음과 백화점 올 때 마음이 다르잖아요. 같은 사람이라도 백화점에선 뭔가 더 점잖아져요. 그래서인지 저도 전보다 훨씬 대우를 받게 됐고요. 식당에서 일할 땐 하대받는 일이 종종 있었어요. 사장이 직원을 막대하는 경우도 있지만 손님 중에도 직원들을 하인처럼 대하는 분들이 있었고요. 반말하는 어린애들도 있었어요. 밥이 늦게 나오면 엄마뻘 되는 저한테 대놓고 욕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 기분 나쁘다고 밥값 반만 내고 가는 일도 있었죠. 그랬던 사람이 백화점에선 달라져요. 한껏 꾸미고 와서 그런 건지 뭔가 점잖은 사람처럼 보이고 싶은 건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백화점에서 일하면서 예전 식당 단골 손님을 마주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땐 저한테 이모 소리 한 번 안 하고 여기요만 외치던 사람이었는데 백화점에선 절 보고 여사님이라고 부르면서 인사까지 하더라고요. 힘드시죠?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러는데 사람 하나가 이렇게까지 달라질 수 있나 싶었어요. 다른 사람인 줄 알았을 정도니까요.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다른 고객분들도 제가 이 백화점에서 제일 낮은 일 하는 청소부라는 걸 알면서도 전부 존대하고 예의를 지켜주세요. 그게 저는 참 고맙고 편했어요. 사람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일이 거의 없어졌고요. 월급도 식당이랑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어차피 이 일 저 일 몸은 다 힘들죠. 그래도 이왕이면 조금이라도 덜 힘든 게 낫잖아요. 그렇게 저는 별다른 불만 없이 만족하면서 일하고 있었어요. 사람들도 괜찮았고 일도 익숙해졌고 몸도 어느 정도 단련이 되니까 하루하루가 안정적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제 인생을 확 뒤흔드는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백화점은 말 그대로 발칵 뒤집혔어요. 평소에도 조용할 날이 드물지만 그날은 분위기 자체가 달랐어요. VIP 고객 중에서도 아주 등급 높은 분, 백화점에서 손에 꼽는 그런 분의 일이었거든요. 그 고객이 여러 매장에서 물건을 샀고 잠깐 1층 행사장에서 이것저것 더 보다가 사람이 북적이는 곳에서 계산을 하느라 쇼핑백들을 바닥에 내려놓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계산을 마치고 나니 쇼핑백 중 하나가 사라진 겁니다. 그것도 그날 산 것 중에서 가장 비쌌던 명품 가방이 들어있던 쇼핑백이요. 순식간에 없어진 거였어요. 거기에 있던 직원들 다 쇼핑백 찾다가 보안팀으로 도움을 요청했고요. CCTV를 돌려봤지만 결정적인 장면이 안 잡히는 거예요. 사람들도 너무 많고 누가 가져갔는지 명확하게 안 나오는 상황이었어요. 현장에 있던 직원들, 경비, 보안팀 다 호출됐어요. 그래도 물건이 안 나오니까 결국 미화팀까지 공지가 내려왔어요. 혹시라도 청소 중에 쇼핑백이 버려져 있거나 다른 구역에 놓인 걸 발견하면 바로 알려달라고요. 그런 적이 종종 있거든요. 고객들이 화장실에서 볼일 볼 때 놓고 나오셨는데 그걸 잊고 도둑 맞은 줄 아는 분이 꽤 많으세요. 그 때문에 미화 팀원들을 보안실로 부르더니 CCTV 영상도 보여줬어요. 화면을 자세히 봤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참 이상한 거예요. 그날은 행사도 많고 주말이라 인파가 많았거든요. 사람이 많으니까 화면이 어지럽고 누구 손에 뭐가 들려있는지도 선명하게 안 보였어요. 게다가 그때가 지금처럼 CCTV 화질이 좋은 시대가 아니었어요. 15년 전쯤이었는데 지금 보면 흐릿하고 뭉개진 영상이라 누가 뭘 들고 움직였는지도 제대로 식별이 안 됐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도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은 안 보였다는 점이었어요. 흔히 말하는 소매치기나 날치기처럼 수상쩍게 움직이는 사람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 사람이 있었다면 백화점 내부나 외부에서 CCTV로 걸렸을 텐데 같은 그 가방 브랜드 쇼핑백을 들고 나간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건 내부 사람이 저지른 범행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눈에 들어온 게 행사장에서 계산을 맡았던 직원이었어요. 그 VIP 고객이 계산할 때 바로 옆에서 계속 붙어 있었고 쇼핑백이 사라진 시점 전후로 그 사람 외에는 가까이 있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영상에서는 결정적인 장면이 보이진 않았지만 느낌이 강하게 왔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 직원밖에 없겠다 싶어서 저는 보안팀 직원한테 그 계산하던 직원을 조사해보라고 했어요. 처음엔 반신반의하던 보안팀도 제 말 듣고 움직였어요. 결국 그 직원이 직원 휴게실로 들어가는 장면이 포착됐는데 그때 메고 있던 가방이 바로 그 VIP 고객이 잃어버렸다는 명품 가방이었던 거예요. 쇼핑백은 계산대 밑에 다른 물건과 함께 숨겨놓았고 알맹이만 가져간 거죠. 계속 CCTV로 쇼핑백만 따라다녔는데 알맹이만 뺐으니 그래서 못 찾았던 거였어요. 그렇게 해서 결국 VIP 고객의 가방은 되찾았고요. 고객님은 고맙다고 몇 번이고 인사를 하시더니
그날 바로 지갑에서 100만 원을 꺼내 사례금이라며 저한테 건넸어요. 가방이 1,000만 원이 넘어가는데 1,000만 원 날릴 뻔했는데 이까지 100만 원이라면서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거절을 해도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받았는데요. 너무 과분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결국 그 돈으로 귀걸이 한 쌍을 골랐어요. 무난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디자인으로요. 그리고 며칠 뒤 백화점 VIP 라운지에 그 고객님 오면 드리라고 선물을 맡겼고요. 그랬더니 얼마 뒤 그 VIP 고객님은 제가 정말 센스 있다며 절 VIP 라운지로 초대하셨어요. 거긴 보통 직원은 잘 갈 수 없는 공간인데 커피도 직접 내어주고 조용한 음악 흐르는 공간에서 저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나이를 묻길래 말씀드렸죠. 그때 제가 40 초반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저랑 비슷하더라고요. 저보다 3살 아래였어요. 제 동생보다 1살 어린 셈이죠. 그러면서 저한테 꼬박꼬박 정중하게 대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떻게 살아오셨냐고 조심스럽게 묻길래 저도 그냥 솔직하게 제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들은 VIP 고객님은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어머, 저도 사실 고아원 출신이에요. 저 살면서 고아원에서 큰 분을 이렇게 직접 만난 건 처음이에요. 정말요? 이렇게 부자 사모님이신데 고아원에서 자라셨다는 게 상상이 안 가요. 마음고생 많이 하셨겠어요. 전 절 버린 아빠를 참 많이 미워했어요. 아직도 미워요. 그 마음은 쉽게 안 풀리더라고요. 그러셨군요. 전 아빠가 없었어요. 엄마가 미혼모셨던 것 같아요. 그래도 엄마는 절 정말 많이 사랑해 주셨어요. 근데 그 시절에 여자 혼자 아이 키운다는 게 얼마나 버거웠겠어요. 결국 너무 힘들어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셨는데요. 나중에 커서 그 마음을 조금은 이해하게 됐어요. 그런 엄마와의 좋은 추억이 있었다면 저처럼 원망만 하기보단 엄마의 선택을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선택은 참 안타깝네요. 그럼 사모님은 몇 살 때 고아원에 들어가신 거예요? 저는 아주 어렸을 때라 기억이 없어요. 한 3살 때였나? 전 6살 때였어요. 엄마가 하늘나라 가시고 절 맡아줄 어른이 아무도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고아원에 가게 됐어요. 그런데 너무 신기해요. 어떻게 이렇게 성공하셨어요? 시집을 잘 가신 건가요? 보니까 VIP 중에서도 더 영향력 있는 VVIP시던데요? 그 중에서도 탑이고요. 시집을 잘 갔다니요. 그 사람이 저한테 장가를 잘 온 거죠. 전 제 힘으로 여기까지 올라온 거예요. 어떡해요? 전 고아원 나올 때 자리비로는 방도 못 구해서 그냥 하루 벌어 먹고 사는 것도 힘들었어요.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다른 건 생각할 겨를도 없었는데 어떻게 성공하신 거예요? 저는 좀 특이한 케이스예요. 20살에 고아원 퇴소하고 마땅히 갈 곳이 없어서 호텔 청소 일을 시작했어요. 숙식 제공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돈을 아꼈고 거기서 돈 모아서 나중에는 일하면서 국비 지원으로 제과 제빵 기술을 배웠어요. 자격증 따고 나서는 빵집에서 일했죠. 그 VIP 사모님은 그 이후에 빵 만드는 건 자신이 있었대요. 자신의 빵이 웬만한 빵집보다 맛있다는 걸 깨달은 사모님은 그 다음을 준비하게 되었대요. 언젠가부터 빵인가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걸 느낀 사모님은 바리스타 자격증까지 땄고요. 빵과 커피를 파는 베이커리 카페를 차리려고 준비를 했대요. 그런데 가진 돈이 없던 사모님은 어디에 가게를 내야 하나 고민을 하다가 삶의 질이 좋아지면서 사람들은 더 이상 가성비를 따지지 않고 자신들이 좋아하는 것을 하고 또 그 모든 걸 SNS에 자랑하는 글을 올리잖아요. 좋은 곳 가면 자랑하는 젊은 사람들의 심리를 보고 사모님은 먼 곳에 베이커리 카페를 차려도 사람들이 많이 오겠다고 생각했대요. 그땐 돈이 너무 없어서 대출을 받아 경기도 외곽에 저렴한 땅을 하나 샀어요. 그 자리에 조그만 베이커리 카페를 차렸죠. 아, 그 카페가 잘 됐군요. 그런데 외곽에 있는 작은 커피숍이 그렇게까지 성공할 수 있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찾아와요?
근처에 아울렛이 있긴 했지만 거리가 꽤 멀었거든요. 그런데 운 좋게 파워블로거가 맛집이라고 소개해줬어요. 그때부터 입소문이 퍼졌고 손님들이 몰리기 시작했죠. 덕분에 돈을 좀 벌었고 나중엔 그 주변 땅을 더 매입해서 대형 카페를 새로 지었어요. 그렇게 크게 성공하게 된 거예요. 야, 그 파워블로거가 사모님 인생의 귀인이네요. 그분 덕에 사모님이 잘 풀렸네요. 그 사람이 지금의 제 남편이에요. 그때는 기자하면서 심심풀이로 블로거 했었는데요. 저랑 결혼하고 나서 제가 돈을 너무 많이 벌어오니까 기자 일은 접고 블로그만 하더라고요. 지금은 그냥 집에서 탱자탱자 놀고 있어요. 그 말을 듣는데 저도 느낀 점이 많았어요. 아, 이래서 사람은 배워야 되는구나 싶더라고요. 같은 출발선에서 출발했는데 저는 백화점 청소부, 사모님은 백화점 VVIP니까 나는 왜 그때 조금 더 배워두지 못했을까 싶더라고요. 제 인생이 너무 부끄럽기도 했어요. 이 심정도 그 당시 솔직히 말했더니 사모님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하셨어요. 그런 마음 갖지 말아요.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 보기 좋아요. 전 여사님이 하는 일을 존중해요. 그러면서 앞으로 백화점 올 때마다 절 찾아도 되냐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까 역시나 잘 배운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게 그 VIP 사모님과 남다른 친분을 갖게 됐습니다. 그날 이후로 정말 VIP 사모님은 백화점에 올 때마다 미화부에 전화를 해서 절 찾아주셨어요. 그럴 때마다 미화 팀장님은 고객 면담이라는 명목으로 절 빼주셨고요. 사모님과는 라운지에서 짧게는 30분, 길게는 2시간도 수다를 떨었어요. 이런저런 인생 얘기부터 사소한 일상까지 대화가 생각보다 잘 통했거든요. 저야 뭐 일 빼주니까 솔직히 좋았죠. 잠깐이라도 쉬는 셈이니 감사한 마음으로 나갔고요. 그런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체 얼마나 재산이 많으면 백화점 한 팀을 움직일 수 있을까 싶더라고요. 사모님의 전화 한 통화로 미화부뿐만 아니라 보안팀 등 원하는 업무는 다 하더라고요. 그냥 흔한 VIP는 아니구나 싶었어요. 저랑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게 신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분이 가진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도 궁금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VIP 사모님이 백화점에 오셔서 또 절 찾았어요. 라운지에 가서 차를 마시고 있는데 그날따라 사모님 표정이 어둡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으세요? 혹시 유학 간 자제분이 속썩이나요? 왜요? 우리 사이에 못할 말이 어딨어요. 시원하게 말해봐요. 제가 들어드릴게요. 그게 아니라요. 집에서 오래 같이 지내던 가사 도우미 아줌마가 그만두신대요. 연세가 좀 있으신데 딸이 곧 출산을 한대요. 그래서 손주 돌보러 간다고 하시네요. 뭐 사람이야 구하면 되긴 하는데 제가 집안일을 워낙 꼼꼼하게 보는 편이라 마음에 드는 분을 찾는 게 늘 어려웠어요. 구인은 구인대로 시간 걸리고 그동안 집안일은 어떻게 해야 하나 싶어서요. 그래도 좋은 사람 잘 찾아보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정 안 되면 일용직으로 하루씩 오는 분들도 있으니까요. 그 방법도 괜찮지 않을까요? 저도 예전에 그런 일 해본 적 있어요. 생각보다 일손은 금방 구해지더라고요. 어머, 정말요? 제가 왜 이 생각을 못했을까요? 혹시 여사님이 우리 집에 와서 일해주실 수 있으세요? 우리가 서로 어떤 사람인지 잘 아니까 말이에요. 제가 좀 예민한 편이라 웬만한 분은 맞추기 힘든데 여사님은 깔끔하고 확실하셔서 마음에 꼭 들어요. 한 집에 살면서 언니 동생처럼 지내면 안 될까요? 저 좀 도와주세요. 그 말을 듣고 나서 솔직히 고민이 많았어요. 사람 사이가 가까워질수록 실망도 커지는 법이니까요. 괜히 이 관계가 어그러질까 겁도 났고요. 지금처럼 서로 좋게 지내는 게 오히려 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데 마침 그 무렵 제가 살던 집에 문제가 생겼어요. 다세대 주택이었는데 집주인이 건물을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새로 산 사람은 이 건물을 허물고 빌라형 오피스텔을 지을 거라면서 2달 안에 이사를 나가달라고 했어요. 갑작스럽게 집을 비워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된 김에 그냥 사모님 댁으로 들어가서 일을 도와드리는 게 낫겠다. 어차피 당분간 거처도 필요하고 사모님이 먼저 제안도 하셨고요. 괜히 망설이다가 기회 놓치는 것보단 한번 부딪혀보자 싶었어요. 제가 따로 받아뒀던 VIP 사모님 번호가 있어서 바로 전화를 드렸어요. 제가 그 집일 해드리겠다고 말씀드리니까 정말 반가워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백화점 일도 정리해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바로 미화팀에 인사드리고 퇴사 얘기를 했고요. 그렇게 한 달쯤 뒤 저는 사모님 집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VIP 사모님 댁은 연희동에 있는 단독주택이었어요. 처음 가본 그 집은 딱 한눈에 봐도 부잣집이구나 싶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대문을 들어서면 잔디밭이 쫙 깔려있고 마당 한쪽엔 예쁘게 꼬아진 소나무가 가지런히 서 있었어요. 담벼락도 낮지 않아서 바깥에서는 집안이 거의 보이지 않았고 안쪽에는 차고도 따로 마련돼 있었어요. 그 집에 처음 들어선 날 저도 모르게 자세가 단정해졌어요. 신발 벗고 올라가면서 괜히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날 사모님뿐 아니라 사장님도 집에 계셔서 두 분을 처음으로 뵙게 됐어요. 인사드리자마자 환하게 웃으시며 반겨주시는데 말투나 분위기가 따뜻했어요. 두 분 다 저보다 나이가 어리신데요. 어찌나 여유 있고 차분하게 사람을 대하시는지 진짜 잘 배운 사람은 다르구나 싶었어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도 배려가 묻어나고 괜히 따라 배우고 싶은 마음이 절로 들었어요. 제가 평생 봐온 윗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죠. 그 순간엔 여기서 일하는 동안 나도 뭔가 좀 배우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단순히 집안일만 돕는 게 아니라 이 집에 스며있는 분위기나 사람 대하는 태도 같은 게 저한텐 참 새롭게 느껴졌거든요.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제가 오늘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일단 우리 차부터 마셔요. 이건 저희 가게에서 파는 빵이랑 커피예요. 꼭 한번 대접해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일하러 온 사람인데 이렇게까지 대접을 받아도 되나 모르겠어요. 정말 감사해요. 그렇게 마주 앉아 빵이랑 커피를 받는데 괜히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일하러 온 사람을 손님처럼 대하고 대접하고 싶은 마음으로 준비했다는 말에 그 정성이 고스란히 느껴졌거든요. 그냥 형식적인 인사나 보여주기식 환대가 아니라 진심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준비해 주신 빵과 커피를 마셨는데요. 세상에, 전 그동안 먹어본 빵과는 다르더라고요. 이게 다 좋은 재료를 잘 배합해서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그런다는데 정말 세상 처음 보는 빵 맛에 감동이 밀려오더라고요. 우리는 또 한 차례 수다를 떨었어요. 집에서 만나니까 더 편해서 그런지 별말 다 하면서 웃음도 자주 터졌고요. 그러다 사모님이 오후에 외출 일정이 있다고 하시면서 집안일을 조금씩 알려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때가 11시쯤이었는데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집안일을 하나씩 안내받기 시작했어요. 집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빨래는 어떤 세제로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주방 동선은 어떻게 짜여 있는지, 설거지와 청소는 어떤 순서로 하면 좋을지 하나하나 꼼꼼히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이 집에서의 새로운 하루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날 사모님은 안방 이불을 좀 빨아달라고 하셨어요. 자다가 코피를 쏟았다고 해서 전 안방으로 들어갔죠. 안방 문을 열자 고급스러우면서도 단정한 느낌이 들었어요. 색감도 차분하고 군더더기 없는 배치에 사람 성격이 그대로 묻어나는 방이었죠. 저는 차분히 침구를 개어서 들고 나갈 준비를 하고 새로 준비된 이불을 꺼내서 깔끔하게 펴고 베개 위치도 맞춰놨죠. 일을 다 마치고 방을 나서려는데 문 옆 화장대 위에 놓인 액자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다른 물건들과는 다르게 그 액자는 눈에 띄게 오래돼 있었고요. 사진 속 여성이 옛날에 찍었는지 흑백 사진이었어요. 그것만 이 방에 안 어울린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저는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저는 큰 소리로 다른 방에 있는 사모님을 불렀어요. 사모님, 사모님, 이리 와보세요. 이 사진 왜 여기 있어요? 이거
아니, 어떻게 이 사진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그렇게 묻자 사모님이 고개를 살짝 갸웃하시더니 천천히 다가와 화장대 위의 액자를 들여다보셨어요. 이거요? 왜요? 이건 우리 엄마 사진인데요. 왜요? 혹시 저희 엄마를 아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손에서 들고 있던 이불이 툭 하고 바닥에 떨어졌어요. 입이 덜덜 떨릴 만큼 충격이 밀려왔고 눈앞이 순간 어질어질했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네? 사모님, 엄마라고요? 아니에요. 이건 저희 엄마 사진이에요. 잠시만요. 저는 거실로 가서 평소 늘 가지고 다니던 제 지갑을 꺼냈어요. 그리고 안쪽 칸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들었죠. 제가 잘못 봤나 싶어서 두 사진을 비교해 봤는데요. 똑같았어요. 눈매도, 웃는 인매도, 옷차림까지. 누가 봐도 같은 인물이었어요. 사모님께 제 사진을 건네줬어요. 사모님은 제 손에서 사진을 받아들고 자신의 액자 속 사진과 나란히 놓고 몇 번이나 번갈아가며 들여다보셨어요. 그러다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제 얼굴을 쳐다봤어요. 이게 어떻게 이게 진짜 무슨 일이죠? 이건 분명히 저희 엄마예요. 저희 엄마 모습이 제 기억 속에도 있는데 이게 무슨 상황이죠?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상황인지 파악이 잘 안 돼서 둘 다 할 말을 잃고 있었어요. 이건 아무래도 단순한 오해나 우연으로 넘길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족이 얽혀있는 문제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혼자 판단하지 않고 그날 바로 제 동생을 불렀어요. 사진 속 인물이 정말 우리 엄마가 맞는지 그건 동생과 함께 확인해야 할 일 같았거든요. 동생이 오자마자 화장대 위 사진과 제가 들고 있는 지갑 속 사진을 같이 보여줬어요. 동생도 처음엔 말을 잇지 못하다가 금세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되니까 더 이상 저희 셋만 알고 있을 일이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사모님 남편분인 사장님께도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갑작스럽고 조심스러운 이야기였지만 사장님은 생각보다 담담하게 들으시더니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요. 제 아내의 엄마, 즉 장모님 사진이 여사님 어머니의 사진과 동일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사진이 정말 정확히 같은 인물이라면 혹시 어머니가 세 분 모두의 어머니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전 그렇게도 생각이 되는데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저희 엄마는 저희 어렸을 때 돌아가셨어요. 제가 3살 무렵이었고요. 그래서 저랑 제 동생은 고아원에 맡겨졌거든요. 그래요, 여보. 난 엄마랑 6살까지 살았어. 엄마가 내 손을 잡고 유치원에 데려다 주던 기억도 선명하게 있어. 같은 사람은 아닐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걸 더 풀어봐야 하는 거야. 기억이라는 게 틀릴 수도 있고 기록은 남아있을 수 있잖아. 여사님이 어렸을 때 살았던 동네도 같이 가보고 혹시 아버지 쪽에서 단서가 있는지도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우연만은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사장님은 감정적으로 판단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굉장히 침착하게 한 걸음씩 이 상황을 확인하고 싶어 하셨어요. 그 모습이 저는 좀 놀라웠고 또 고마웠어요. 누구 하나라도 감정이 앞섰다면 이 대화 자체가 어려웠을 텐데 사장님이 중심을 잘 잡아주신 거죠. 사장님은 예전에 기자로 일하셨던 분이라 그런지 정보를 찾아내는 데 능숙하시더라고요. 본격적으로 이 일을 알아보자고 마음먹고 나서부터는 발이 정말 빠르셨어요. 며칠도 안 돼 제가 어릴 적 살았던 동네까지 가보셨고요. 저희가 일을 하니깐 비교적 시간적 여유가 많으신 사장님이 나서주신 거예요. 정말 감사했어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살던 동네에 아직 남아 계신 어르신들을 수소문해서 하나하나 이야기를 들으셨대요. 어르신들 말씀은 충격적이었어요. 저희 엄마가 돌아가신 게 아니었더라고요. 여사님, 놀라지 말고 들으세요. 여사님 어머님은 그 당시 돌아가신 게 아니라고 하셨어요. 동네 어르신들이 그러시는데요. 둘째인 동생분을 낳고 갑자기 사라졌다고 해요. 다들 그때 애 낳고 도망갔다고 동네에 소문이 다 났었대요. 정말요?
세상에, 제 기억이 잘못된 걸까요? 전 고아원 원장님께 그렇게 들었는데요. 모르죠. 그것도 차차 알아가 보면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여사님의 아버지를 찾아봐야겠어요. 그래야 확실해질 것 같아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저는 평생 단 한 번도 찾지 않았던 아빠를 처음으로 찾아갔어요. 마음 한구석에 묻어둔 채 살아왔던 사람인데 이제는 뭔가를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장님이 도와줘서 어렵지 않게 아빠의 행방을 알아낼 수 있었어요. 예전 살던 지역을 떠나 다른 지방에 조용히 살고 계셨어요. 제가 찾아갔을 땐 작은 단칸방에서 혼자 계셨고 방 안에는 술병이 널려 있었어요. 첫인상부터 알 수 있었어요. 세월에 찌든 얼굴, 끊임없이 반복됐을 외로움, 그리고 이 세상에 미련 같은 건 없어 보이셨어요. 그래서 그런지 절 봐도 별로 반가워하지도 않더라고요. 저는 한평생 아빠를 원망하며 살았던 터라 저도 덤덤하게 엄마한테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어요. 뭐, 네 엄마? 네 엄마 사실은 바람나서 집을 나간 거였어. 네 엄마가 얼마나 문란한 사람인 줄 아냐? 둘째까지 낳고 나서 몸 푼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마을에 봉사하러 온 서울 의사 선생님과 놀아난 거야. 임신까지 했고. 그 의사 선생님한테 말했지만 까였고 그 애까지 나한테 키워달래. 그래서 쫓아냈어. 그런데 정말 나가더라.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충격이 너무 커서 말이 안 나왔어요. 침을 꿀꺽 삼키고 겨우 한마디를 짜냈어요. 세상에, 정말이에요? 엄마가 우리를 놔두고 진짜 그렇게 떠났다고요? 애 둘이나 둔 엄마가 그냥 그렇게 갔다고요? 아빠는 담배를 입에 물며 별일 아니라는 듯 한숨을 쉬더니 덧붙였어요. 네 엄마가 그런 사람이야. 내가 그런 년이랑 살 부대끼며 살았고 그 작년 아직도 생각하면 열이 받아. 그런데 말이지, 더 황당한 얘기 해줄까? 그 뒤로 아빠 입에서 나온 말은 정말 듣고도 믿기 힘든 이야기였어요. 엄마가 집을 나간 이후 아빠는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고 했어요. 엄마가 그렇게 다른 남자와 엮여 집을 나간 걸 보면 우리도 혹시 자기 아이가 아닐 수 있다는 의심이 들었다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저나 제 동생이나 아빠랑 닮은 구석이 거의 없었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확인을 해보기로 했대요. 보통 아이가 태어나면 산부인과에서 혈액형 검사를 하잖아요. 저희도 태어났을 때 병원에서 혈액형 검사를 했었는데 엄마가 아빠에게는 저희 둘 다 B형이라고 말했대요. 아빠는 그 말을 그대로 믿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나중에 엄마가 떠나고 난 후 아빠가 따로 다시 검사를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결과가 달랐대요. 저는 A형, 제 동생은 AB형. 그런데 아빠는 B형, 엄마는 O형이었거든요. 그 혈액형 조합에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결과였어요. 결국 엄마가 저희의 혈액형을 숨겼던 거고 그 순간부터 아빠는 저희가 친자식이 아니라고 확신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되니 아빠 입장에서는 더 이상 저희를 키울 이유도 책임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저와 제 동생을 고아원에 맡기게 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말을 듣는 내내 너무 충격적이라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감정이 터지는 것도 아니고 아무 소리도 안 나왔어요. 제 기억 속에 꾹 눌러놓았던 모든 것들이 완전히 방향을 바꿔버리는 순간이었거든요. 그것도 모르고 전 아빠 원망을 그렇게 했었네요. 이런 일이 있을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그걸 다 겪은 난 얼마나 허탈했겠냐. 한평생 술에 기대서 살았어. 내가 너희에게 무책임하게 굴었던 것도 이제 와서 잘했다고 말 못해. 그렇다고 내가 너희한테 이제 와서 날 돌봐달라고 할 생각도 없다. 그냥 너희는 너희끼리 잘 살아라. 나도 나대로 살아갈 테니까. 그리고는 이어서 오랫동안 생각해온 것이 있으셨던지 준비된 말을 하셨어요. 이제 다 알았으니까 난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할 거다. 자식이 없다는 걸 증명해야 국가에서 지원도 받을 수 있대. 이제 더 이상 부모 자식으로 얽히지 말자. 여기서 서로 연 끊고 지내자. 그 말이 아빠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저는 그동안
내가 버림받은 자식이라는 감정에만 사로잡혀 있었는데 알고 보니 아빠도 나름대로 자신이 버려졌다고 느꼈던 거였더라고요. 친생 부인의 소라는 건 법적으로 등록된 부모 자식 관계가 생물학적으로는 사실이 아님을 인정받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이에요. 법적 효력이 크죠. 아빠는 저희와 인연을 끊고 싶다는 의지가 너무 분명했기에 저희도 더 이상 붙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해드렸어요.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하려면 법적으로 부모 자식 관계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대요. 그 핵심이 바로 DNA 검사였어요. 그래서 저와 제 동생은 검사를 받게 되었고 이왕 하는 김에 VIP 사모님도 함께 검사를 받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DNA 검사는 단순히 부모와 자식 사이만 확인하는 게 아니라 형제 관계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검사를 받으면 우리 세 사람의 관계가 명확해질 것 같았거든요. 검사 결과는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종이를 받아들고 한 줄 한 줄 읽어내려가다가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저와 동생 그리고 VIP 사모님, 우리는 모두 같은 엄마에게서 태어난 자매였습니다. 그 말이 주는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말로 다 설명을 못하겠어요. 그동안 알지 못했던 새로운 가족이 생겼다는 놀라움도 컸지만 엄마가 3명의 남자와 관계를 맺고 그 사이에서 각각의 아이를 낳았다는 것에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핏줄이 끌려서인지 그동안 사모님과 전 서로에게 정이 갔던 것 같아요. 이래서 그런가 보다 싶더라고요. 그리고 사모님이 머리가 좋고 똑 부러졌던 것도 아버지가 의사였다는 걸 듣고 나니 이해가 되었어요. 사모님은 도대체 아빠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다고 해서 찾아봤는데요. 어렵게 찾아보니까 80이 다 된 나이에도 개인 병원을 운영하면서 꽤 넉넉하게 살고 있는 분이더라고요. 사모님이 그 병원으로 가서 제가 그때 태어난 딸이라고 하니까 그분은 전혀 인정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결국 인지청구 소송을 냈고요. 또 DNA 검사를 통해 친자 관계가 확인되어 판결까지 났어요. 그 일로 그 집안은 꽤 시끄러워졌대요. 당연하죠. 그 집안에는 그 의사 선생님 와이프도 있었고 자식들도 있었는데요. 자신의 아빠가 그런 문란한 사람이라니 믿기 힘들었겠죠. 그런데 그것보다 자식들은 더 신경 쓰는 건 따로 있더라고요. 바로 상속 문제였어요. 사모님은 돈도 필요 없고 아빠도 필요 없지만 자기를 모른 척한 인간을 벌주고 싶어서 그런 거라고 집안이 시끄러워지는 게 오히려 잘 됐다고 했다고 해요. 사모님은 자신을 키우면서 엄마가 힘들어하는 걸 다 본 사람이잖아요. 그만큼 아버지의 존재가 미웠다고 합니다. 저도 그 말에 공감했어요. 나쁜 짓 한 인간들은 벌을 받아야 되는 게 마땅하니까요. 어찌되었든 우리는 자매가 되었어요. 피를 나눈 진짜 자매. 믿기지 않는 일이지만 모든 검사가 그렇게 말해주고 있었고 마음도 그 사실을 점점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사모님에게 물었어요. 그럼 엄마는 지금 어디 계세요? 돌아가시고 무덤을 해드렸어요? 아니면 납골당에 모셨어요? 아니요. 저도 그때는 너무 어렸고 도와줄 친척도 아무도 없었어요. 무연고자 처리하는 것처럼 화장을 했고 화장한 뒤 근처 야산에 뿌려졌어요. 그곳이 어딘지도 모르고요. 그 말을 듣는데 참 이상했어요. 그리웠던 엄마였는데 그렇게 사라지셨다니요. 그리고 사모님, 아니 이제 제 동생은 언제나 엄마를 그리워하며 살았잖아요. 6살까지 엄마 손에 자랐다면 그 기억이 어렴풋이 남아있겠죠. 그래서일까요? 전 그게 참 부러웠어요. 엄마와의 추억을 가진 그 아이, 아니 제 동생요. 그렇게 모든 사실이 드러난 뒤 우리 셋은 호칭부터 정리했어요. 제가 제일 나이가 많으니 큰언니, 제 여동생은 둘째 언니, 그리고 사모님은 막내 동생이 되었죠. 이제는 사모님이라는 호칭 대신 자연스럽게 막내야 하고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막내는 자꾸 절 일하게 두는 게 싫다면서 이러는 거예요. 언니, 이제 우리 집 가사 도우미 하지 마.
이제부터 공부해서 자격증 따고 새로운 일 시작해봐. 난 언니가 그렇게 깔끔하고 책임감 있는 거 보면서 진짜 일 잘하는 사람이라고 느꼈어. 얘는 내가 이제 쉰이야. 뭘 새로 시작해. 너도 그랬잖아. 내가 지금껏 살아온 시간과 노력을 존중한다고. 그럼 지금도 존중해줘. 그럼 집 말고 우리 가게 나와서 일하는 건 어때? 손님 응대도 좋고 아니면 청소를 해도 되고. 내가 어떻게 언니를 우리 집 일을 하게 해. 그건 예의가 아니지. 그렇게 해서 저는 막내 동생이 운영하는 대형 카페에서 정식으로 일하게 되었어요. 제 첫째 동생도 너무 잘 됐다고 기뻐했어요. 그 이후로 우리 셋은 자주 얼굴을 보고 지냅니다. 비록 제가 제일 나이가 많고 능력은 부족하지만 막내가 늘 든든하게 저희 둘을 챙겨주고 있어요. 정말 피보다 진한 정. 그게 이런 걸까 싶어요. 그렇게 막내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일하며 우리는 점점 자매로서 정을 쌓아갔어요. 셋이 만나 밥도 먹고 선물도 주고받고 마음 깊은 얘기도 나누면서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 한켠이 불편하더라고요. 막내 동생이 제 생활비며 건강검진비까지 다 챙겨주는 게 고맙긴 한데 제가 너무 염치 없는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나도 내 몫을 하자 싶었어요. 제가 가장 잘하는 건 깔끔하게 사는 거거든요. 특히 제가 정리는 기가 막히게 잘하거든요. 그래서 정리수납 전문가 자격증을 따게 됐어요. 지금은 정리업체에 정식으로 소속되어 일하고 있어요. 남들 눈엔 늦은 시작일지 몰라도 저는 제 이름으로 다시 살아가는 지금이 무척 뿌듯하고 당당해요. 월급 받아서 동생들 밥도 사주고 소소하게 선물도 주고받고 그러면서 정말 너무 행복하게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정말 황당한 일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리 막내 동생, 그러니까 그 사모님 아버지가 결국 돌아가셨어요. 가족들은 슬퍼할 틈도 없이 재산 정리 문제로 다 모였는데 그때 정말 어마어마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개인 병원 운영도 잘 되고 돈도 많을 것처럼 보였던 그 사람이 사실은 빚더미 위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병원을 세울 때부터 대출을 엄청 당겼었고 말년의 여자 문제로 돈을 마구 써댄 바람에 재산은커녕 빚만 잔뜩 남아 있었던 거죠. 가족들조차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듯 했어요. 그래서 결국 상속을 받겠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다들 단순 상속 포기를 선언했죠. 당연히 우리 막내 동생도 그 줄에 섰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그 집 자식들이 느닷없이 막내 동생을 붙잡고 그래도 제 동생도 자기 아빠 자식인데 아버지를 위해 뭔가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더래요. 상속은 안 받겠다고 했지만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돈을 좀 내놓으라는 식이었어요. 아니, 도대체 무슨 염치로 그런 소리를 하는 건지 어이가 없더라고요. 우리 막내는 이런 지하에 거절했지만 그 사람들 어디 쉽게 물러나는 사람들이 아니더라고요. 자꾸 연락하고 찾아오고 심지어 백화점까지 따라오는 일이 생기니까 결국 경찰에 스토킹 및 협박으로 신고를 했어요. 그렇게 강하게 조치를 취하고 나서야 간신히 연락이 끊겼죠. 아무리 가족이라지만 혈연을 이유로 빚을 나누자는 건 너무하지 않나요? 정말 세상엔 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그제야 깨달았어요. 가족이라는 게 꼭 피 한 방울 섞였다고 해서 진짜 가족이 아니라는 거요. 또 가족이란 게 혈연의 유무를 떠나서 사람마다 형태가 참 다를 수 있구나 싶었죠. 저한테 엄마는 그리움의 상징 같은 존재였는데 그 이미지가 한순간에 산산조각이 났잖아요. 또 막내 동생의 부자의사 아빠는 알고 보니 거지보다 못한 삶이었고요. 존경하던 그 자식들도 한 번에 등 돌리는데 세상사 다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하지만 그로 인해 얻은 막내 동생이 너무 귀합니다. 물론 내 첫째 동생도 귀하지만 저보다 훨씬 어린데도 늘 저희 언니들을 챙기고 이끌어주는 멋진 동생이라 우애 있게 지내고 있어요. 셋이서 여행도 다니고 막내 동생의 아이들에게 이모 노릇도 톡톡히 하고요. 참, 이렇게 웃으며 지낼 수 있는 날이 오다니 저도 몰랐어요.
함께한 시간 하나하나가 고맙고 그 무엇보다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그쵸. 씨앗과 바구니가 다르면 어떤가요? 우리는 서로 다른 곳에서 태어나 다른 방식으로 자랐지만 결국 서로를 자매라 부르고 마음을 나누며 살아가고 있어요. 피보다 더 진한 정이라는 게 있다는 걸 저는 이 자매들과의 삶을 통해 배웠어요.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나이 들어가는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랍니다. 가족이란 반드시 피로만 맺어지는 게 아니라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보듬는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 저와 막내 동생이 서로 친자매인 줄 모르고 청소부와 VIP 고객으로 처음 만났을 때, 만약 서로를 향한 진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가족이라는 사실조차 끝내 모르고 살았을 겁니다. 여러분, 이 나이에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세요. 마음을 다하면 결국 복은 사람을 따라옵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